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아, 저희가 또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저희 뭐 한 주 만에 보는 거죠. 그런가요? 녹음은 2주 만에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공상님? 지난주에요. 네. 특별한 일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일단은 어제 지진이 났었죠.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포항에 살기 때문에 그쵸. 지진을 직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쵸? 네. 네. 새벽 5시에 그러니까 한창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막 꿀렁꿀렁 하더니 막 저희 막 진짜 추운데 막 옷만 껴입고 저는 이제 대피했었거든요. 이제 대피를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잤어요. 네, 원래는 이러면 안 그러면 안 되죠. 됩니다. 네. 저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대피를 해서 공터에 좀 피해 있다가 이제 1시간쯤 뒤에 들어왔는데 너무 춥기도 하고 좀 되게 서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막 보통 이제 대피를 하여 있으면 라디오 같은 걸로 이제 상황을 듣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틀어도 아무 곳에도 뭐 속보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YTN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지방일이라고 해서 맞아요. 기상상 방송이 나오는 게 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문자도 늦게 왔잖아요. 맞아요. 문자도 왜 삑삑삑 소리 나는 네. 문자가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폭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네. 이런 문자처럼 그냥 진동 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자다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지진보다 더 무섭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흔들리는 게 되게 길고 정말 약간 악몽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무사합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말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SF 토크 콘서트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이 SF 강연이 총 3번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1월 26일에 인공지능은 제3의 성이 될까? SF, 빅데이터,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연이 있었고요. 진행을 이제 걸스로봇의 이진주 대표님이 하셨고 발제는 권정민님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에 SF 작가 이서영님, 그리고 토론 진행에는 문화평론가 오영진님 이 참여하신 그런 재밌는 강연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못 갔고요. 그 다음에 2월 2일 금요일에 우리 뇌는 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질까? 라고 해서 SF, 뇌과학, 그리고 사회심리라는 부제가 달린 강연이 있었고요. 여기는 SF 칼럼니스트 심현선님 진행으로 요새 뜨고 있는 송민영의 뇌과학 연구소의 송민영님과 그 다음에 SF 작가 정소연님 그리고 뇌과학자 장동선님이 오셔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도 못 갔고 제일 마지막 것만 갔거든요. 네. 2월 3일날 토요일에 주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러의 서름이죠. 어쨌든 우리는 드디어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워지는가. 죄송합니다. 혼자 사례가 걸렸네요. 우리는 드디어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워지는가 해서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예술 SF라는 부제가 달린 그런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진행은 이제 그 SF 소설가 윤여경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리하라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신데,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생물 쪽 전공을 해서 제가 잘 아. 아는데 이분이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라고 해가지고 왜 정체성이 과학 콘서트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쯤에 이 책도 엄청 많이 팔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셨던 분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 본명이 이은희라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쓰신 SF 소설을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강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미라는 가수분이 드라마 OST 많이 부르셨던 가수분인데 이분이 그 뮤직 퍼포먼스를 하시는 그런 좀 종합적인 그런 SF 콘서트였는데 이 공연은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뭐 다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뭐 네. 너무 많고 뭐 짧게 요약을 네, 해주신다면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은희 선생님의 그 SF 소설은 이런 거였어요. 남자가 수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뭐 남자가 예를 들면 뭐 임신을 하면 그 옛날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주니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주지사님이 임신을 하는 게 나오는데 뭐 그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새는 인공자궁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굳이 뭐 여성 남성 가릴 거 없이 뭐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유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출발한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이 책이 그 이은희 선생님이 이 SF 소설을 내는 책이 과학자들이 SF를 쓰는 그런 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하시는데 재밌겠네요. 네, 재밌겠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뭐 그 현장에서 낭독을 재미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뭐지? 양선미 가수 분께서 왜 가수가 그 SF 강연에 나왔을까라고 궁금하신 분이 많았을 텐데요. 이분은 이제 AI가 점점 발달해서 AI가 요새는 작곡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AI한테 뭐 그 프로그램한테 뭐 나는 드라마틱한 음악이 좋다 아니면 좀 신나는 음악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듣기 좋은 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무작위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이 듣기 좋다면 그걸 추출해가지고 자기 뭐 음악으로 쓰면 저작권에 걸릴 거 없이 그냥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 양선미 씨가 어떤 공연을 했냐면 그 AI가 작곡한 음악에 자기가 노래를 불렀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듣기 어떠신가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고 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되게 좀 신선하고 좀 느끼는 게 많았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뭐 로봇 아티스트랑 뭐 협연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AI가 작곡한 곡을 실제 인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듣고 있으니까 되게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걸 동영상으로 감사하게도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윤여경 작가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만드신 그 SF 포털이 있는데요. 이 포털은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SF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포털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와 아시아권 SF를 많이 소개하는 그런 곳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ww.sffd.co.kr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유튜브 버튼을 누르시면 SF 토크 콘서트 1월 26일, 2월 2일, 2월 3일 동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SF 뭐라 그러죠? 소식? 네, 네는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작가 네, 누구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공사님이 팬이니까 공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할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신 며칠 전이 아니죠. 몇 주 전? 네. 어슐러 K 르긴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장편 몇 개, 단편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어슐러 K 르긴 선생님은 SF 소설도 쓰시지만 또 판타지 소설도 많이 쓰셨죠. 네, 어스시 연대기가 네.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큰 세계관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해인 연대기라는 세계관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스시 연대기라는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슐러 K 르긴 선생님은 SF도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테크놀로지컬한 소설을 쓰는 작가는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에 다뤘던 테드창 같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소설을 쓰시는 분이고, 그렇죠. 오히려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인류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류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을 전공하셨나요? 네, 인류학을 전공하셨어요. 아버지가 인류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전공은 아마 프랑스어랑 이탈리아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중세 불문학을 전공하셨네요. 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글 쓰는 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좀 실용적인 걸 배워라 해가지고 이제 불어랑 이탈리아어를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종차별이나 그 성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설을 쓰셨죠. 자연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어슐러 K 르긴의 책을 읽을 때 재밌는 부분이 또 소설 자체가 아니라 서문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쓰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스시 연대기의 단편집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어스시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장편이 5개 작품이 나왔는데 네. 4개의 작품까지만 쓰시고 작품을 더 안 쓰실 줄 알았대요. 어스시 시리즈의 작품을 더 안 쓰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어스시 연대기의 이야기가 끝날 때가 현재였고, 이야기 안에서 현재였고, 그 전의 이야기들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사실 시간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야기 속의 시간도 움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자체가 뭔가 어떤 작가가 창작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세계관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뭐 꼭 이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작가분이
주인공이 알아서 뭐 네. 움직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네. 누구죠?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 톨킨. 네. 톨킨의 이야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아예 이야기를 쓰실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 세계관을 먼저 만들고 그 속에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의 이야기를 쓰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미래에도 할 이야기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작품을 새로 써가지고 단편집과 이제 마지막 5권을 쓰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둠의 왼손에 나오는 서문도 굉장히 감명이 깊은데 네. 이제 우리가 왜 SF를 쓰는가에 대한, 이 작가가 자신이 왜 SF를 쓰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네, SF는 은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서문을 네. 좀 읽어드릴게요. 네. 어느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 그렇다. 확실히 소설가들은 적어도 그들이 용감해지는 순간에만큼은 진리를 갈망한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설가들은 독특하며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다. 말하자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사람들과 장소, 사건을 꾸며내고 이 허구들에 대해 자세하고 장황하게 감정을 한껏 실어 이야기하는 방법을 쓴다. 그리고 이 거짓말 보따리를 다 써내린 뒤에 말한다. 자,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도 이제 가끔 글을 쓰곤 하는데 제가 쓰는 글을 쓰는 이유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면은 멋이 없잖아요. 네. 멋이 없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방법이 소설 쓰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SF를 쓰는 이유는 미래를 예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은유로서 소설을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어둠의 왼손 서문에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들은 저희가 정말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좀 그 다른 사회 체계에 대한 어떤 사고 실험을 다룬 작품들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빼앗긴 자들이라고 해서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둘 중에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행성이 나오는데 한 행성은 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 행성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공산주의 행성에서 자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그 자본주의를 동경하여서 그 자본주의 행성으로 갔다가 또 다시 공산주의로 또 전향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상님이 소개해주는 내용만 들었고요. 공상님이 이걸 읽어보셨고 저는 안 읽어봤고, 그래서 이 소설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까 또 이제 공상님이 서문을 소개해주셨던 어둠의 왼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어슐러 르긴의 작품 중에 꼭 하나만 꼽으라면 이 작품을 꼭 추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많이 추천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3개의 상을 받았죠. 이 하나의 작품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특이하게 성이 없는 성이 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양성. 네, 양성인 어떤 종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더 성찰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이 작품과 세계관을 같이 하는 단편이 겨울의 왕이라고 해서 그 이분의 단편집인 바람의 12방향에 수록된 그 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도 한번 소개를 해볼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인 빼앗긴 자들부터 이제 공상님이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뺏긴 자들은 이거 저는 읽은 지 좀 됐는데요. 굉장히 길고 사실 어려워요. 아, 네. 그렇군요.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인데 오, 그렇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해인 연대기에서는 가장 그 먼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다이얼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작품이고요. 아, 우리 우선 해인 연대기가 뭔지부터 조금 아, 네. 소개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인 연대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앤서블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해인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에 인류의 씨를 퍼뜨린 어떤 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해인 연맹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해인인이 있어요. 아, 해인인이 있는데 우리 인류도 그 해인인의 어떤 진화한 거죠. 예, 네. 예, 뭐라 분화되었다? 분화된 한 종족인 네. 거죠. 네. 그래서 해인인이 이제 우주 여러 군데 이제 인류의 씨를 퍼뜨려 놨는데, 멸망했죠, 이제. 네. 네. 그리고 그런 여러 인류 종족들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사회 체제가 다르거나 뭐 한 이런 인류 종족들이 서서히 다시 모여가지고 네. 연맹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맹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 나중에 개발되게 되는 것이 앤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광속에 가까운 여행을 하면 비행을 해가지고 가야 이제 우리가 뭐 좀 생명체가 있는 행성에 닿을까 말까 뭐 한데 이렇게 비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타임렉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 나는 1시간 동안 비행을 했는데 바깥 세상에서는 뭐 12년이 흘러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동시 통신 수단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에서도 그러니까 뭐 몇백 광년이 떨어진 그런 행성에서도 동시에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좀 사기템이죠. 사실 네,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직 우리 기술로는 만들 수가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아이템이긴 한데 이 아이템이 이 해인 연대기에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소설을 쓰실 때 연맹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장치를 아마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마음으로 말하기라는 그런 텔레파시 기술도 나오잖아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그 기술 자체도 소통이 이제 연맹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만드신 게 아닐까. 서로 다르게 생긴 종족들이 어떻게 서로 마음을 열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연맹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아마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생긴 인류를 같은 인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해인 연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실러 르긴의 작품들이 다 되게 인류학적인 그런 측면을 띠고 있는데 그 톨킨의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이 해인 연대기에서도 여러 가지 종족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종족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이제 사회 체계도 다르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다 다르고 언어도 물론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서로 오해 없이 소통을 하고 서로의 아무리 해도 바꿔지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가 좀 감안을 하게 되고
서로 배려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동지로서 지낼 수 있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네. 빼앗긴 자들에 대해서 아, 얘기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앗긴 자들은 이제 해인연대기에서 첫 번째 작품인데 시간상으로는 이제 아, 쓰신 그렇군요. 순서는 첫 번째는 아니고요. 네, 1975년에 이제 쓰신 작품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네, 앤서블이라는 그 장치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아하, 대신에 앤서블을 이제 개발하는 아니고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학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이름이 쉐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외계 종족들이 이제 서서히 서로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이게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이 외계 종족은 실제로 없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쉐백이 그 기술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우리 여기 세티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을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이 과학 기술을 발견한 것이 세티인이 다른 종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쉐백에게 우리에게 과학 기술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 그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도니안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반권위주의를 이제 그 변용한 것인데 그것과 이제 전체주의, 국가주의, 또 자본주의에 간의 이제 대결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세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두 개의 행성이 있어요. 하나는 아나레스라고 하는 행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라스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스 하고 아나레스가 거의 비슷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돌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 우라스 사람들은 아나레스가 우라스 주변을 돌고 있다 그러고 네, 아나레스 사람들은 우라스가 아나레스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아나레스에는 그 사람이 안 살았어요.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그 소설상에서는 여기에는 곤충도 살지 않는다고 나와요. 곤충도 살지 않고 대신에 바다가 굉장히 넓고 그 대륙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양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나와요. 여기는 원래 사람이 사는 행성이 아니고 굉장히 금속 자원이 풍부한 행성이었는데 우라스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를 식민지로서 개척을 했어요. 원래는 식민지로서 개척을 했는데 우라스에서 오도니안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아까 오도니안이 이제 아나키즘에 대한 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 혁명가인데 소설을 좀 읽어보셔야 어떤 건지 감이 올 텐데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호호. 네, 굉장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갈,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개개인이 혁명적인 사회 그것이 이제 뭐 유토피아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제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도니안 혁명이란 게 일어나가지고 그 국가들이 그걸 무서워서 아나레스를 그 사람들한테 내줘요. 네, 너희 오도니안 사회에 저기 가서 해라. 아나레스 너희한테 줄게. 저기 가서 해라. 해가지고 그 오도니안을 믿는 사람들이 저기로 가서 아나레스에 가서 그 삶을 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규칙에 반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유지가 되나요? 그래요. 네. 개개인이 자신이 혁명적이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컴퓨터로 돌아가요. 호호. 네. 컴퓨터로 돌아가고
네. 예를 들어 그 개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네. 이름도 사실은 컴퓨터에 의해서 나와요. 음, 개개인의 이름도. 그럼 직업이 컴퓨터가 정해주면 자기 자유의지 같은 게 없는. 직업을 바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표현이 돼요, 사실. 사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점은 혁명이 일어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도니아 혁명이 일어나고 아나레스로 사람이 떠나간 이후에 거의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관료주의라고 하죠. 관료주의 같은 그런 어떤 나쁜 관습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서 아나레스 사회가 점점 위기를 맞게 돼요. 그때가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대기근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막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기도 했고요. 아나레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쫓긴 거죠. 그래서 제목이 빼앗긴 자들인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뭐 대기근이 일어났다고 하고 또 뭐 혁명 중심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소련 같은 네. 느낌인데요. 안 그래도 이게 뭐 냉전 시대에 쓰였던 소설이라면서요? 네, 75년도니까 거의 이제 냉전 시기에 이제 저 극을 달리던 시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과 미국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날로지라고 하죠.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그게 은유 아닌가요? 직유? 그 동물 가지고 비유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의인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료주의나 사실은 그 아나레스라고 하는 행성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나레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나라인데 점점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돼가지고 그 개개인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쉐백이 그래서 아나레스를 떠나는 게 이제 소설의 시작입니다. 사실 소설 왜 아나레스를 떠나는지는 처음엔 안 알려줘요. 맨 마지막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레스를 떠나서 우라스에 오게 됩니다. 우라스에는 사실 국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라스에는 국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 모든 국가가 다 자본주의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아나레스라는 행성과 그 우라스의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라스의 국가는 그 권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적이라는 거죠.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네. 그것이 이제 아나레스의 그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자유를 갖는 것이 그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쪽은, 우라스 쪽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라스에 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쉐백이 처음에 왔을 때는. 왜냐면은 막 자동차들이 날아다니고 아나레스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풀이 막 나무가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막 잘 살고 그리고 옷이 다 일회용이에요. 옷이 일회용이어가지고 옷을 하루 입고 네. 버려요. 우와. 근데 그거 좋네요. 아나레이스에서는 그런 걸 상상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줘요. 네, 다른 사람 주고 다른 사람 또 입고 막 이런 식이에요. 네. 모든 게 공유되는 사회거든요. 아나레스 사회는. 그것도 좋네요. 네, 뭐 좋을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우라스에 와 보니까 엄청 행복했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라스의 자본주의 국가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혁명 조직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쉐백, 그러니까 행성에 온 쉐백을 데려다가 그 연설을 시켜요.
연설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막 노동자들이 막 와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우라스 국가 그 정부가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쏴 죽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진압을 한 것이죠. 군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막 유혈이 낭자한 와중에 그 쉐백이 겨우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아 우라스는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아나레스로 되돌아갑니다. 에, 우라스는 이제 아나레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공유되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쉐백은 이제 물리학자예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물리학이라는 그 과학이라는 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공유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것으로는. 네. 왜냐면은 여기 그 쉐백이 어릴 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에서 쉐백이 수학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쉐백한테 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나레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쉐백이 굉장히 그 아나레스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그 쉐백이 자기의 어떤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까 쉐백은 이전부터 굉장히 우라스가 그 나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듯이 막 얼굴 뻘겋고 막 악마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곳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아나레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허허. 네.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우라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우라스 그 쉐백이 만나는 이 과학자는 우라스의 과학자들과 교류를 합니다. 몰래. 그 몰래 편지를 그 자기 책에다가 자기 논문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몰래 이렇게 교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쉐백은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이거는 지식을 전유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해요. 그래서 쉐백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앤서블이라고 하는 그 네. 기술을 그니까 저번에 저희가 테드창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시간이 이제 어떤 인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동시적으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앤서블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이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만든 건 아니고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나레스가 점점 전체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쉐백이 그러면은 내가 이 기술을 들고 우라스로 가보겠다. 우라스로 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 이 기술로 가지고 그걸 거래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 했는데 우라스로 왔는데 우라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이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이 다른 종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로 기술을 전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타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이런 것처럼 과학으로 국위선양을 하라. 뭐 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종족 선양을 하라 이런 네, 거였죠. 네. 우리 세티인이 우리는 그 행인으로부터 뻗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월한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쉐백은 그 생각을 거부하고 나는 이 기술을 모든 종족들이 다 쓸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나레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라스는 지옥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소설의 그 스토리입니다. 네. 사실은
왜 우라스를 오는가가 그 소설 거의 막바지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스토리를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말 안 읽어보면 모르겠네요. 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 그 어떤 그 정치 체계나 어떤 경제 체계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있으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아마 좀 더 재밌게, 좀 더 깊이 있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두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쉐백의 물리학 네. 그 이야기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아, 도대체 무슨 물리학인지 요새 아기가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아기의 시간은 인과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뭐 동시에 흐르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오도니안 철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설로 읽는 아나키즘 철학 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읽어보면은 굉장히 사실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는 그 뭐 아나레스와 우라스 중에 어느 사회가 낫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쩌면 공산당 선언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공산주의가 사실 이론은 정말 좋은데 네. 그대로만 되면 아주 이상적인 사회인데 이게 실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00년대 뭐 1900년대 후반 와가지고 자본주의가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어떤 히피 문화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지나친 국가주의라던가 빈부격차든가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든가 이런 거에 반발해가지고 공산주의 뭐 또는 사회주의 뭐 이런 곳에 대한 어떤 그 좀 이상을 꿈꾸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산주의 실험 자체는 실패했지만 네. 그 사상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고 그렇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예. 다음 책은 어두움의 왼손인데요. 제가 사실 이걸 읽긴 했는데 너무 옛날에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 1년 된 것 같은데. 네, 스토리가 뭐 아주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강 이제 갤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쵸? 이 겨울 행성에, 연맹의 어떤 특사로서 파견이 네.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후반부 이야기이죠. 응? 왜요? 이게 왜 후반부이죠? 요거는 이제 그 해인 연대기 후반부.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와해되고 나서 다시 결성이 되잖아요. 에큐멘이라고 하는. 그렇죠. 에큐멘이 네. 나오죠. 그 에큐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연맹 2기죠. 연맹 2기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게센이라는 그 겨울 행성에 오는데 겨울 행성이라는 그 단어에서 아실 수 있듯이 아주 추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그 읽는 제가 추워요. 너무 이제 그 갤리는 정말로 그냥 보통 인간이니까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 겨울 행성의 주민들은 다들 이제 추위를 안 타죠, 잘. 네. 그래서 이 기후가 이제 자기네들한테 맞는 기후인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아주 정말 사무치게 추워하고, 어제도 추웠고, 오늘도 춥고, 지난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추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추위인가 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벽난로 이런 거를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난방시설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이
행성의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일 주기로 성별의 변화가 가능한 양성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왕이 그냥 혼자 애를 낳고 뭐 그래요. 네. 아, 혼자 나요? 혼자 낳지 않았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왕이 그렇다고 뭐 여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왕을? 하여튼 왕이 혼자 임신을 낳는다는 게 임신을 어떤 해요. 뜻이죠? 아, 네. 네. 뭐 그냥 그 배우자가 딱히 나왔던가요? 딱히 결혼을 기억은 해서 안 나네요. 낳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애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낳고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어실러 르긴의 소설을 읽으면은 다양한 행성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스페이스 오페라처럼 막 그 엄청난 속도로 운행이 가능해서 여행이 가능해서 모든 사회가 막 다 미래 사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성마다 다 상당히 문명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래서 중세쯤 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컴퓨터 같은 게 있을 리가 만무하고 네. 그냥 뭐 썰매 같은 걸 타고 네. 이동을 하고 바퀴도 아마 없는 걸로 나오지 않나요?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이 갤리랑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캐릭터 에스트라벤이라는 네. 캐릭터가 나오죠. 이 캐릭터가 참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 갤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못 믿어요. 너무 이제 교활하다. 네, 교활하고 노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진국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딱히 어떤 의리로서 도와줬다기보다는 이 에스트라벤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네. 갤리라는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도와주게 되는 거고 일단 이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는 아주 잘 도와주죠. 네.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스포일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스트라벤이랑 또 왕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관리랑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보통 이 정치인이나 뭐 지배자 그 다음에 관료 이런 사람들을 남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 얘네는 남자가 아니고 그냥 성별이 없어 아니면 뭐 여성의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래서 그치 얘네는 성이 없지 라는 거를 문득 깨달으면서 나는 왜 얘네들을 무심코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공고하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걸 수도 있죠. 이제 이 어슐러 르긴이라는 작가 스스로가 이 소설을 쓸 때 어떤 정치인을 묘사를 할 때 기존의 남성 정치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남성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선입견이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남자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참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젠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 공고한 중요한 그런 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틀을 계속 우리가 암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가정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굳이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도 좀 긴 편인데 이 많은 부분을 이 에스트라벤이랑 겔리가 이 겨울 행성을 탐험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개고생을 하는지. 네. 뭔가 읽고 있으면 재미는 있는데, 나도 되게 좀 힘들고,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상세하게 말하면 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겨울의 왕이라는 단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단편도 같은 세계관이죠. 예, 같은 이 게센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왕이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있네요. 이 단편은 어둠의 왼손을 쓰기 1년 전에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바람의 12방향이라는 이 단편집에 어실러 르긴이 각 단편 앞에다가 작가 노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작가 노트를 읽는 재미도 쏠쏠한데, 겨울의 왕 앞에는 보통 명사를 he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앞에 어떤 나왔던 이름을 받을 때 디폴트를 우리가 he로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어둠의 왼손에서도 he를 보통 명사로 썼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안타까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도 정말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테라던가 히시라던가 이런 보통 명사를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별로였다. 응, 별로였다. 그러면서 이 단편집의 겨울의 왕을 실으면서 나는 이 보통 명사들을 다 시로 바꿔보려고 했다. 바꿔보았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성별과 어떤 디폴트로 여겨지는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 작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좀 재밌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간 여행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 여행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광속에 가깝게 여행을 하면 실제 시간은 이제 아주 많이 흐르는데 자기 스스로의 시간은 적게 흐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왕이 자기 딸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에큐멘에서 온 특사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연맹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선진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자기 행성으로 60년이 지난 뒤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이 이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를 보는데, 근데 딸이 제대로 지배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폭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은 아직 젊은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보다 나이 든 딸을 이제 숙청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 소설이 겨울의 왕이라는 소설인데, 그럼 딸이 아니죠. 네? 성이 없으니까 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네. 이 소설에서는 이제 보통 아. 명사가 쉬니까, 그렇죠. 예, 딸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주인공도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여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참 그 네. 다른 얘기 해도 될까요? 예, 그 하십시오. 세상을 가리키는 마른 숲이라는 소설에서는 아예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연맹을 만나기 전에 지구인들이 그 행성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행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을 출발시켜가지고 거기를 식민지를 만들어요.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노예로 부리다가 노예로 부리는데 그 우주선을 타고 오는 도중에 지구가 연맹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식민이나 그런 발상이 아예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맹이라는 것 자체는 그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다른 그 국가의 다른 그 세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을 세계라고 부르는데 다른 세계 문명을 굉장히 존중해야 하고 과학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파시켜야 하고 막 그 사람들에게 막 그 텔레파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파시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굉장히 식민주의적인 지구에서 우주선을 출발시켜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놨는데 그 연맹이 이제 지구가 연맹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행성에 와가지고 너희 식민지 짓 하는 거 그만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반대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약간 그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왔는데 미래에서 와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서 미래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는 과거에 있는데 미래에서 사람들이 온 그런 내용이죠. 네.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성의 원래 살던 종족에게 너무 큰 그 문화적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스타트rek에도 나오죠. 스타트rek에도 그걸 퍼스트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무슨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깨면 안 된다는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소설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굉장히 그게 자주 깨지죠. 그렇긴 하죠. 어둠의 왼손에서도 이제 그 마음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겐리 아이가 이제 에스트라벤에게 마음의 언어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디 있죠? 유배행성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다음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빼앗긴 자들과 어둠의 왼손 그리고 겨울의 왕이라는 어슐러 르긴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어슐러 르긴의 네. 작품들 좀 더 많은 작품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그 방송 마칠 때 맨날 하는 거 있죠. 그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서바이벌 SF 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팟빵이나 파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팟 그 아이튠즈 아이튠즈 네. 아이튠즈의 팟캐스트 메뉴에서도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감상이나 의견 같은 거 있으신 분은 서바이벌 SF 키트 @ gmail.com으로 메일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